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897쪽에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들어갈 차례죠. 자, 손실보상의 기준 들어갑니다. 손실보상은 어떻게 해줄 것인가 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헌법상에는 손실보상의 기준을 정당한 보상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 물어주는 게 정당한 보상일까요? 정당 보상이란 말 자체가 불확정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도 있어야겠죠. 이에 대해서 둘로 학설이 나눠지고 있는데 먼저 완전보상설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가 상당보상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완전보상, 상당보상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완전보상설은 미국 쪽 입장이고 완전히 다 보상한다라는 것이 바로 완전보상설의 입장이에요. 지금 현재 완전보상설이 우리의 다설과 판례와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가 이쪽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당보상설은요, 독일 쪽의 입장인데 상당보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원칙은 완전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보상을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정당하고 상당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완전 보상보다 하회할 수 있다, 못 물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바로 상당보상설의 입장인데 소수학자들의 의견을 저는 좀 지지하고는 있지만 그건 뭐 저의 생각이고요. 우리 다설과 판례가 완전보상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헌법상의 정당보상은 완전히 다 물어주는 것이다, 완전보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군요. 자, 이제 법률을 보죠. 법률상에선 여러분들 보상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상이 사실은 없어요. 없다는 게 아니라 보상 규정이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개별법 규정에 따르면 되는 거죠. 즉 여러분들 침해 규정과 보상 규정은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었죠. 즉 침해하라, 보상하라, 침해하라, 보상하라 꼭 하나의 법률에 규정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별적인 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일반적 기준을 두고 이대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보상하더라 이런 말인데요. 첫 번째, 공시지가를 기준합니다. 여러분들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시 가격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재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재결로 넘어가게 되면 재결시 가격으로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죠. 또 안 그러면 이제 소송까지 가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협의하고 재결하고 소송까지 갈 때 말입니다.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뭔가 기준을 근거로 서로 협의가 혹은 재결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 바로 공시지가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시가를 기준으로 알파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잠깐 보시죠. 공시지가는 몇 월 며칠자로 발표가 되냐면은 1월 1일자 공시지가가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토지 수용이 꼭 1월 1일자로 있으란 법은 없단 말입니다. 토지 수용은 예컨대 한 7월 5일 정도 토지 수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1월 1일자 공시지가는 예컨대 평당 10,000원이었지만 7월 5일까지 자연적인 물가 상승분이 있을 것이고 토지 가격 상승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줘서 플러스적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고 마이너스적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까? 당근 마이너스적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어요. 감가상각비가 뭡니까? 가치가 감소했다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들, 내가 오늘 자동차 한 대를 1,0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근데 내가 내일 모레 이틀 있다 팔아요. 그럼 1,000만 원 주고 팔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이미 중고차기 때문에 950, 근데 950 정도 팔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50만 원 정도의 가치가 감소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건축물의 공시지가가 1월 1일 날 얼마였지만 이게 몇 월 며칠자가 되면은 그만큼 감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적 요인도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이날 협의가 이루어지는 날 하여간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는 날 이날로의 시가 기준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시가 기준으로
감안해줘 공시지가를 다시 산정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뭘 빼주느냐? 개발 이익은 철저히 배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발 이익은 철저히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요한 말입니다. 별표 빵 때리고요. 그 다음에 개발 이익을 배제하는데 어떤 개발 이익을 배제하느냐? 당의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개발 이익은 철저히 배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자 이때 1월 1일 날 공시지가가 평당 10,000원이었어요. 평당 10,000원이었는데 근데 5월 1일 날 사업 인정 고시가 있게 됩니다. 사업을 인정하는 고시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 땅을 예컨대 택지개발 사업을 인정하겠습니다. 이 땅을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사업 인정 고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토지가 택지가 아니었었는데 택지로의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전까지는 여기가 논이었는데 택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택지가 되어가지고요. 용도 변경에 따라 엄청난 가격 상승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땅이 예컨대 평당 50만으로 뛰어 올랐어요. 그러면 이때 토지수용 협의 등을 할 때 이 땅을 평당 50만원 가치로 평가해줘야 할 것이냐, 아니면 1월 1일자 공시지가와 이 토지수용 협의가 이루어진 날 사이에 시가 기준만 플러스 마이너스 해줘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웃깁니까? 자, 여러분들 정당한 보상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다면이라는 전제하에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정당한 보상이에요. 만약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이 땅은 1월 1일 날 얼마였고 이날까지 자연적인 토지 가격 상승분을 감안해주면 땅값이 얼마가 될 테니까 얼마로 물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당한 보상이지, 이 사업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 때문에 토지를 수용하는데 이 사업 때문에 발생한 이익을 보상해주면은 이건 정당한 보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택지개발 사업 때문에 발생한 용도 변경은 토지 수용 협의 시 전혀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사례가 출제가 아주 많이 된 사례입니다. 이 사례만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신다면은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오케이? 항상 중요한 말이 사업 인정 고시예요. 사업 인정을 고시하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는 가격이 출렁거립니다. 가격의 변화가 생깁니다. 따라서 그 이후 가격의 변화가 생긴 것들은 모두 인정하면 안 되죠. 이것 때문에 발생한 가격 변동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항상 뭘 생각을 하고요? 사업 인정고시. 사업 인정고시 이후 변동된 것들은 모두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만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 때문에 발생한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걸 빼고 1월 1일과 이때까지의 시가 기준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개발 이익은 배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당의 사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의 사업 때문에 발생한 이익을 뺀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다른 사업 때문에 발생한 이익은 안 뺀다 이런 말이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김시인의 마트가 있습니다. 김시인 마트. 여기 이 시인의 24시 편의점이 있습니다. 김시인의 마트와 이 시인의 편의점이 평당 10,000원 했다 칩시다. 그런데 여기는 논이었었는데 이 땅이 논에 갑자기 LG 자이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LG 자이 아파트가 들어다 보니까 평당 50만으로 뛰어오르게 되죠. 근데 여기 무슨 또 택지 사업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당 100만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김씨의 마트까지 토지 수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김씨는 평당 10,000원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50만원을 기준 삼을 것인가, 100만원을 기준 삼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자, 10,000원에서 50만원이 된 것은 여러분들 무엇 때문이에요? LG 자이 아파트 때문이죠.
50만에서 100만 된 것은 뭐 때문이죠? 이 사업 때문이죠. 당의 사업 때문이죠. 이때 김 씨는 평당 50만 원을 기준 삼아 보상을 받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사업은 이것과는 별개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때문에 발생한 이익은 인정해주고 이 사업 때문에 발생한 이익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의 사업 때문에 발생한 이익은 배제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배제할 것인가죠? 토지 소유자는 일단 공시지가를 철저히 기준 삼아 보상금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개발 이익을 향유하게 되냐면요. 주변 사람이 개발 이익을 향유하게 되죠. 왜냐? 자, 이 경우였죠, 이 경우 여러분들, 김 씨는 50만 원 받고 쫓겨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씨는 어떻게 됩니까? 이 씨는 쫓겨나가지도 않고 경쟁 마트 없어졌고 또 평당 100만 원으로 엄청 뛰어올라 큰 이익을 본단 말입니다. 따라서 김 씨는 특별한 희생이지만 이 씨는 특별한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든 해소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양도소득세를 부과해버립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마트에 들어왔을 때 몇 년도였는데 그때 평당 3,000원이었던 것이 지금 당신 평당 1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사업 때문에 발생한 이익은 얼마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은 세금으로 다 부과하겠습니다. 라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버립니다. 그럼 누구만 좋도록 되어 있느냐? 사업 시행자만 좋도록 되어 있어요. 맞죠? 사업 시행자는 왜 좋은가? 자, 여기가 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논이었던 땅을 평당 10,000원 주고 샀어요. 이걸 쭉 밀어버려. 쭉 밀고 반듯반듯 아스팔트 좀 몇 개 깔은 다음에 거기다가 평당 100만 원 주고 뭐 분양을 해버린단 말이죠. 10,000원에 사서 별돈 들이지 않고 평당 100만 원에 팔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는 큰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 부담금 제도를 통해서 너도 돈 좀 내.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죠. 이렇게 토지 소유자도 주변 사람들도 사업 시행자도 모두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발 이익 환수 제도는 종래 위헌 아니냐라는 문제점이 부각이 됐었는데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발 이익 환수제라고 이름 붙여 지금도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손실보상의 내용으로 들어가죠. 손실보상의 내용 기존까지 끝났죠? 헌법과 법률인데 헌법은 정당보상, 완전보상을 의미한다. 법률은 공시지가를 기준 삼고 시가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토지수용 협의점 내지는 사업 인정 고시점으로 산정을 다시 해주고 개발이익은 철저히 배제한다 이랬습니다. 자, 내용인데 손실보상의 내용은 종래 19세기 때 대인적 보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인적 보상은 주관적 가치 보상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주관적 가치 보상. 수용 전에 심리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거. 수용 전에 심리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거. 이게 주관적 보상, 대인적 보상인데 예를 들어 말이죠.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소중한 물건, 값어치로 따질 수가 없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물건이 하나 있다 칩시다.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뭐 하찮은 물건이에요. 야, 돈 1,000원이나 들까 말까 하겠다.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은 평가하겠죠.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물건이 수용 등을 당한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이 물건이 수용당하는데 넌 봤을 때 돈 1,000원밖에 안 된다고 돈 1,000원 주고 이 물건을 수용한다면 이건 합리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이 느끼는 가치만큼을 보상하자라는 것이 바로 대인적 보상인데 대인적 보상인데 이게 19세기 영국에서 이루어졌던 보상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인적 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여러분들 이게 악용의 소지가 있죠. 또 모호하기 그지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개 다 자기가 가치 있는 물건이죠. 뭐 자기 물건 중 가치 없는 물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 보상비가 너무나 늘어난다라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래서 등장된 것이 대물적 보상인데, 대물적 보상은 수용액과 보상액을 일치시켜서 이 사람이 수용당하기 전에 재산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거죠. 선생님이 아까 이건 무슨 상태를 회복하는 거라고 했어요? 수용 전과 동일한 심리 상태를 회복하는 거다 이랬죠. 심리 쪽은 수용 전과 동일한 재산 상태 회복입니다. 현재 우리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물적 보상이 정당한 보상이고 합리적 보상이냐? 이게 이제 정당하고 합리적 보상이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대물적 보상이 정당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 바로 경제적 약자들이 바로 이에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자, 여기가 지리산이에요. 지리산인데 지리산 이쪽 서쪽에는 구례가 있죠. 지리산 동쪽에 경남 산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남 산청에 동양 최대 양수 발전소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댐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산골 지역에 댐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산청군 일부 주민들이 이제 이 지역을 수용당해서 쫓겨가게 됩니다. 근데 이 양반들 어떻게 먹고 사셨느냐 따져보니까 약초를 캐서 먹고 사셨어요. 생계를 유지하셨어요. 혹은 꿀, 한봉 등을 통해서 먹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 보상을 하려고 보니까 보상을 많이 해주고 싶어요. 근데 보상할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자, 근데 이 지역은 평당 돈 1,000원도 넘지 않는 땅이더라 이거죠. 그리고 보상일라야 무슨 시설물도 없고 집도 거의 쓰러져가는 그런 집들이더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보상을 받는 사람이 한 3천만 원 정도의 보상을 받게 되는데 3천만 원 가지고 이 지역 사람들이 어디 다른 인근 지역 가서 무슨 뭐 임대주택 하나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인 약자들은 말이야, 경제적 약자들은 대물적 보상만 가지고는 이건 합리적 보상이라 볼 수가 없겠다. 그래서 등장되는 것이 바로 생활보상입니다. 생활 자체까지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활 자체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용액과 보상액 중 보상액을 더 늘려줌으로써 수용 전과 동일한 생활 상태를 회복하자라는 것이 생활보상이에요. 여러분들 여기는 무슨 상태를 회복했어요? 심리 상태 회복이었죠. 이건 무슨 상태 회복이었어요? 바로 재산 상태 회복이었죠. 이건 무슨 상태 회복이에요? 바로 생활 상태, 심리, 재산, 생활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생활을. 그럼 생활보상은 어디에서 근거를 찾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근거를 헌법 34조에서 찾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헌법 34조설 이렇게 부르는데, 헌법 34조는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입니다. 자, 헌법 34조설에 의하면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에서 우리는 생활보상의 근거를 엿볼 수 있으니 이걸 근거 삼아 우리 사람들 잘 살게 생활보상 좀 해주자 이런 말이죠.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정당 보상 속에는 생활보상이 들어있지 않은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정당 보상 속에는 생활보상이 내포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정당 보상 속에 생활보상이 만약에 들어있다면 모든 사람 정당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헌법에 의해서 다 정당 보상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생활보상을 해야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도 생활보상해야 돼요? 경제적 약자뿐 아니라 경제적 강자한테까지도 생활보상을 해야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강자한테까지는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당 보상 속에는 생활보상이 들어있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여기서 생활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사람들에 의하면 정당보상 23조 사망이죠. 그 다음에 생활보상 이건 34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정당보상 생활보상 이렇게 되겠네. 이게 이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이미 정당보상은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생활보상은 이 사람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보너스로 더 주는 것이다 라고 봐요. 그럼 여러분들 이 학설에 의하면은 말이죠, 생활보상은 생활보상 헌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정당보상만 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 부분에서는 따라서 생활보상은 뭐가 되고 말아요? 정책적 배려가 되고 말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헌법 23조 3항에 의하면 정당보상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은 정당보상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활보상은 플러스 알파로 더 주는 거예요. 생활보상은 정당보상 속에 들어있지 않아요. 인간다운 생활 권리 때문에 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정책적 배려가 되고 말고요. 따라서 생활보상 여부는 결국 입법자의 입법 재량이 되고 맙니다. 그러겠죠? 자, 반면 어떤 학설도 있느냐? 헌법 34조와 23조 3항 통일설이 있어요. 34조와 23조 3항 통일설이 있습니다. 이 학설에 의하면 정당보상이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만큼이다. 그게 정당보상이다. 정당보상이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만큼이다 라고 봐요. 따라서 말이죠, 경제적 강자는 어떤 게 정당보상이냐면은 대물적 보상만 해줘도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보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약자는 생활보상까지가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정당보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학설에 의하면 결국 경제적 약자한테는 생활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주는 거죠. 그것이 정당보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보상이에요. 생활보상을 안 해주면 정당보상이 아니야. 따라서 이 학설에 의하게 되면은 생활보상은 입법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정당한 보상 속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학자들은 어떤 입장이냐? 학자들은 좀 다툼이 있는데요. 통일설 쪽이 좀 더 많습니다. 선생님도 참 개인적으로는 통일설이 좀 더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대법 판례와 헌재 판례가 모두 다 생활보상은 정책적 배려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정책적 배려다.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입법 정책상의 재량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량 문제다. 그럼 여러분들 생활보상은 범위가 어디까지나 될까요? 자, 생활보상의 범위인데 질판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한번 지우고 여러분들 이어나가도록 합시다. 자, 생활보상 지우고 갑시다. 자, 여러분들 대인보상, 대물보상의 문제점 해결하려고 경제적 약자를 위한 생활보상 등장했죠. 생활보상은 왜 하는 거냐에 대해서 헌법 34조설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때문이다. 정당보상 속에는 들어있지 않다. 따라서 안 줘도 주는 것이다. 이미 정당보상했고 플러스 알파로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34조와 23조 3항 통일설 정당보상이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만큼 보상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한테 꼭 해줘야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학설을 살펴봤고요. 우리 헌재 판례
판례랑 모두 다 정책적 배려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 정책적 배려로 본다라는 말이 지금 어디에 나왔냐면은 905쪽 보면은 905쪽에 관련 판례에서 거기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생활보상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협의와 광의로 나뉘어지는데, 협의는 생활보상은 각종 생활 재건 조치를 말한다. 각종 생활만 다시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민 보상이라거나 각종 이주 대책이라거나 직업훈련이라거나 생활을 다시 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된다. 그래야 생활보상이지 않냐. 수용전과 동일한 생활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죠. 반면 광의는 그러한 생활 재건 조치는 당근이고 여기에 각종 부대적인 손실까지가 생활보상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부대적 손실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실손실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일실손실보상. 그 다음에 실비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비변상. 그 다음에 각종 간접 손실보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실손실, 실비변상, 간접 손실보상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실손실보상은 수용 등을 당하다 보니까 각종 영업상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영업상의 피해를 물어주면은 이를 일실손실보상이다라고 불러요. 영업상의 피해를 물어주는데, 휴업이나 혹은 폐업상의 이익 물어줘야겠죠. 자, 여러분들 휴업과 폐업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무엇은 휴업이고 무엇은 폐업일까요, 여러분들? 내가 잠깐 쉬면 휴업이고 아예 문 닫으면 폐업인데, 그런데 우리 판례에 의하면 휴업과 폐업은 인근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가? 이전 가능성 여부에 의해서 구분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실제 이전했는가? NO입니다. 실제 이전했는가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전 가능성만 가지고 따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 김씨란 사람은 이전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폐업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폐업 보상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휴업 보상이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전 가능성이 없었어요. 인근지로 이전할 수 없는데 그냥 어찌 살아보겠다고 인근지로 이전했어요. 이전했지만 이전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폐업 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전할 수 있었는가, 이전할 수 없었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휴업, 폐업 보상, 이전 가능성이지 이전 여부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임금 손실 다 보상해 줘야겠죠. 그래서 평균 임금 다 물어주도록 되어 있는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뭐냐? 무허가 영업이익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허가 영업이익까지 챙겨주면 안 되겠죠. 헷갈리지 마. 무허가 영업시설물은 물어주느냐? 무허가 영업시설물은 오케이요. 이건 이 사람 돈 들어가 설비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설비가 이루어진 거, 돈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물어줘요. 그렇지만 파생된 이익은 보상할 수가 없어요. 단 이 시설물은 사업, 인정, 고시일 전에 시설되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업 인정 고시가 중요한 날이라고 했죠.
이게 중요한 나라겠죠. 이 이후에 이루어진 것들은 인정을 안 합니다. 이 이후 것들은 모두 다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들, 파생된 것들, 변화가 생겨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인정해 줄 수가 없고요. 이 이전에 이루어진 시설물하면은 무허가 시설물도 보상을 하는데 딱 하나 보상을 안 해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규모가 엄청 큰 창고였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만약 토지 수용하지 않는다라도 이건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어. 뭐 그런 무허가 쓰러져가는 창고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 보상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이것 말고는 모두 무허가 시설물도 보상을 다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시설물은 여러분들 일실은 아니야. 일실은 영업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허가 영업이익은 이쪽 일실 손실과 관련이 있어. 물론 보상하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비교하려고 무허가 시설물은 어떤가 지금 이렇게 적어놨을 뿐이지 무허가 시설물은 여러분들 일실과 상관없어요. 영업상과 상관없어요. 오케이. 자, 실비변상이 있어요. 토지 수용 등을 당하다 보니까 각종 경비 지출이 발생하게 되죠. 경비 지출. 예컨대 이전비 혹은 잔여지 공사비 이런 것들 뭐 이전비, 이농비, 이업이 다 들어가고요. 수용지와 잔여지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어떤 공사를 한다, 담벼락을 쌓는다, 또랑을 만든다 이런 것들 다 실비변상입니다. 토지 수용 때문에 발생한 경비 지출이 되겠죠. 오케이. 자, 세 번째, 간접 손실 보상이 있는데, 간접 손실 보상은요, 사업지 외 지역, 사업지 외 지역에서의 손실 보상입니다. 사업지 외 지역에서 손실 보상.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가, 경제적, 사회적 유형이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유형. 또 하나가 물리적, 기술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되게 이제 경제적, 사회적 유형이에요, 우리나라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가 바다입니다. 바다인데 여기 간척 사업을 해요. 간척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물고기 잡는 A 지역 주민들 물고기를 더 이상 못 잡게 되죠. 그래서 손실보상 해줍니까? 손실보상을 다 해줍니다. 손실보상을 다 해주는데 이 동네 여기에 B라는 동네 사람들이 손실보상을 요청해 오는 거죠. 손실보상 해달라는 거죠. 왜 당신들 여기 간척 사업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손실보상 해줘? 라고 했더니 이 지역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우리한테 팔았고 우리는 그 물고기를 이용해서 어묵 공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물고기를 못 잡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도 어묵 공장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어줘.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보상합니까? 이게 바로 경제적 유형의 간접 손실보상입니다. 보상합니다. 자, 경제적 유형이죠. 그럼 사회적 유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 50가구의 동네가 살고 있습니다. 50가구의 동네가 갑자기 댐이 만들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수몰이 된단 말이에요. 잠겨요. 그래서 몇 가구가 잠겨서 이 동네를 떠나가게 되냐면은 50가구 중 48가구가 떠나가게 됩니다. 2가구 남죠. 2가구가 산속에서 이제 퍼런 물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도 자신 이주대책 해달라고 부탁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 사업지 외 지역 사람들이란 말이야. 보상해줍니까? 이주대책 세워줍니까? 보상하고요. 이주대책 다 세워준다 이런 말이야. 이런 것들이 사회적 유형이 되겠어요. 그럼 물리적 기술적 유형은 뭐냐? 물리적 기술적 유형은 이런 겁니다. 여기가 청사, 뭐 경찰청사 뭐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돼요. 근데 경찰청사가 들어다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갑자기 텔레비가 안 나오네. 왜? 뭐 전화가 안 되네. 뭐 여기서 모든 통신 뭐 장애들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것들이 발생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 다
케이블 TV 깔아주고 뭐 깔아주고 그런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물리적, 기술적 유형인데 현재 우리는 이러한 간접 손실보상에 대해서 보상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상해주라라는 말이 없더라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규정이 없어도 보상해주고 있어요. 다만 딱 안 해준 사례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례가 있느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자, 여기가 간척사업이 이루어졌어요. 이 동네 사람들 이제 여기서 물고기 잡았던 사람들 손실보상 해줬겠죠.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보상을 요청해줘요. 아니 무슨 소리야? 당신들 무슨 여기 왜 여기인데 왜 보상을 해줘? 왔더니 여기가 김양식을 했대요. 김양식을 했는데 김 종묘를 자신들이 판매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김 종묘를 판매할 곳이 막혔다는 거죠. 그래서 손실보상을 요청해 왔어요. 아, 해줘야겠다. 근데 보니까 여기였는데 이 사람들이 김 종묘를 전국적으로 판매하고 있었어. 전국적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판매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판매소 중에 한 곳이었을 뿐이지요. 근데 여기가 너무나 미미한 수준밖에 안 됐어요. 김양식을 얼마 하지 않았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원이 뭐라고 했느냐?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보상액을 산정하기가 모호하다. 그러니까 돈 1,000원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이 예컨대. 그래서 너희들 이것도 돈 받을래?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안 해줬고요. 이것 말고는 여러분들 우리는 간접 손실보상 다 손실보상을 해줬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간접 손실보상까지 3가지. 토지 수용을 당하다 보니까 각종 영업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거, 수용을 당하다 보니까 각종 경비 지출이 발생하는 거, 사업지 외적의 손실보상, 이런 부대적 손실이 생활보상 속에 들어가느냐, 생활보상이 아닌 그냥 정당보상 속에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아까 그랬지 여러분들, 정당보상 플러스 생활보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들어가느냐 여기에 들어가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협의로 보면은 각종 부대적 손실이 여기 들어가죠. 생활보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각종 부대적 손실은 반드시 해야 할,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그런 부분이 되겠고, 광의로 보면은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생활보상에 들어가니까 재량, 정책적 배려밖에 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판례는 말입니다. 각종 부대적 손실을 생활보상의 한 일환이다라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생활보상의 일환이다, 생활보상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좀 안타깝죠? 자, 그럼 생활보상의 법, 근거법, 일반적 규정이 있느냐? 일반법 당근 없습니다. 당근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손실보상 제도 자체가 일반법이 없잖아요. 손실보상 제도 자체가 일반법이 없는데 생활보상이 일반법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럼 개별법 많이 있느냐? 예, 개별법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손실보상에, 생활보상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생활보상까지 해서 보상의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보상 기준과 보상 내용만 정리를 해봅니다. 헌법상 보상 기준은 정당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당보상은 완전보상과 상당보상으로 다시 학설이 나누어지는데, 완전보상은 다 보상해주는 거죠. 완전히 다 보상해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다수설도, 그 다음에 판례들도 이쪽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당 보상은 완전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완전 보상보다 좀 하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근데 우리는 완전 보상입니다. 그게 정당한 보상이래요. 정당 보상, 완전 보상이에요. 헌법. 자, 법률은 여러분들, 법률은 개별 법률에 따르면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바로 공시지가라는 겁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사업인정고시일이라거나 혹은 토지 수용 협의가 이루어지는 협의일, 그 시점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공시가를 다시 산정해 주고요.
당의 사업 때문에 발생한 이익은 철저히 개발이익은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의 사업 개발 이익은 환수합니다. 배제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합헌 결정 받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언제나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사업 인정 고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업 인정 고시 이후에 발생된 것들은 그 사업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 발생한 것들은 전혀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후 용도 변경이 있었다라거나 그 이후 무슨 허가를 받았다라거나 그 이후 뭐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사업 인정 고시 이후 용도 변경, 허가, 주거 거주물의 변경 전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공시지가로,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은 양도소득세로,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있습니다. 자, 손실보상의 기준이었죠. 여기까지가 내용은 종래 19세기 영국에서 대인적보상이었어요. 심리적인 주관적 가치보상.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두 번째 대물적 보상은 수용액과 보상액을 일치시켜주는, 그래서 수용전과 동일한 재산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대물적 보상입니다. 그런데 경제적 약자는 대물적 보상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장된 것이 생활보상이에요. 수용액과 보상액 중 보상액을 더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보상액을 더 늘려줘서 수용전과 동일한 무슨 상태? 생활 상태를 회복시켜주겠다는 거죠. 근거를 여러분들 헌법 34조에서 찾자는 34조설. 23조 다만과 통일설이 있습니다. 34조설은 정당 보상 속에는 생활보상이 들어있지 않다. 만약 정당 보상 속에 생활보상이 들었다면 모든 사람 정당 보상해야 되는데 그럼 경제적 강자도 생활보상해야 되느냐? 그럴 수 없지 않냐? 따라서 약자한테만 생활보상이 필요하니까 결국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여기에서만 생활보상의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설에 의하게 되면은 생활보상은 정당보상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정당보상은 이미 해준 것이고 플러스 알파만큼 더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보상은 정책적 배려가 되고 말아요. 바로 우리 판례,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가 모두 생활보상은 정책적 배려다, 입법 제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통일설이 있죠. 정당한 보상이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만큼 보상하는 것이 정당한 보상이다. 따라서 경제적 강자는 대물적 보상만 가지고도 정당한 보상이고 경제적 약자는 생활보상까지 해야 결국 정당한 보상이다라는 입장이지요. 자, 그럼 이제 생활보상의 범위 어디까지 넣을 것인가? 범위 이제 학설이었고 거기까지는 우리 다설은 아니야. 다설은 다툼이 좀 있어. 그 다음에 헌재 판례와 대판은 34조설이죠. 자, 범위입니다. 협의, 생활 재건 좋지만 각종 생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좋지만 생활보상이다. 협의가 있고요. 무슨 소리냐? 각종 부대적 손실, 일실, 실비, 간접 손실까지가 생활보상 속에 들어간다는 광의설이 있어요. 일실은 여러분들 수용 등을 당하다 보면은 발생하는 각종 영업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죠. 휴업보상, 배업보상, 임금 손실 다 물어줍니다. 휴업과 배업은 이전 가능성 여부지 실제 이전했느냐는 아니라고 했죠. 다만 무허가 영업이익은 보상합니까? 안 합니까? 보상하지 않습니다. 무허가 영업시설은요. 사업인정 고시 전에 시설된 거면 보상을 해준다 이랬습니다. 시설물. 자, 그 다음에 실비변상은 토지 수용 등을 당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각종 경비 다 보상해줍니다. 그 다음에 간접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사업지 외적 손실보상인데 경제적, 사회적 유형, 물리적, 기술적 유형 다 보상을 해주고 있고요.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죠. 자, 생활보상의 근거법은 일반법은 없고요. 개별법만 있다 이랬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906쪽입니다. 손실보상의 지급과 방법. 보상 방법. 그냥 제일 통해서 하겠습니다. 금전보상이라고 되어 있죠. 금전보상 원칙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금전보상 원칙입니다. 돈으로 주는 거, 현금으로. 근데
돈이 없으면 현물 보상. 물건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환지 같은 거죠, 환지. 환지. 땅 뺏고 땅 주는 거예요. 이 땅 뺏고 이 땅 주는 거예요. 환권도 있습니다. 환권은 땅 뺏고 건물 주는 거예요. 환권, 권리, 땅 뺏고. 이런 것들 바로 현물 보상이죠. 현물 보상. 그 다음에 채권 보상. 지금 돈 없다. 나중에 돈 줄게. 채권, 즉 유가증권으로 좀 받자. 내가 5년 안에 갚으리다. 5년 안에 갚아야 돼요. 그동안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매수 보상이 있어요. 사주는 보상이죠. 사주는 보상. 뭐 자녀지 매수, 자녀 매수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현금 보상 원칙, 현물, 채권, 매수 보상 가미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907쪽 지급 방법입니다. 선불 미리 줍니다. 공사하기 전에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그다음에 일시불 한꺼번에 돈 주고요. 그다음에 개별불 한 집 타결되면 돈을 줍니다. 자, 일시불 원칙입니다. 이자공제 이런 거 없어요. 손해배상은 이자공제 규정이 있었죠. 손해배상은 그다음 손실보상은 여러분들 일시불입니다. 이자공제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후불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후불할 수도 있는데 후불은 언제 하느냐? 여러분들 천재지변 등으로 시급을 요하는 긴급을 요하는 이런 말이에요. 시급을 요하는 토지 사용, 그 다음에 토지 사용 혹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토지 소유자의 승낙 등이 있으면은 후불할 수 있어요. 후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재지변에 의한 토지사용, 시급을 요하는 토지사용 어떤 경우입니까? 여기 산이 있어요. 산 옆에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갑자기 산 사태가 일어나서 도로가 유실되었어요. 산 옆 도로 옆에 논밭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임시도로 빨리 뚫어야지요. 이런 경우가 시급을 요하는 토지 사용이란 말입니다. 이때 언제 협의하고 언제 보상금 주고 언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토지부터 사용하고 그리고 나중에 돈을 주는데, 그런데 이때는 후불할 수 있는데 이때는 여러분들 이자 책임져 줘야 하느냐? 당근 이자 책임져 줘야 되고요. 물가 상승분 책임을 져줘야 합니다. 오케이 말이죠. 그래서 선불, 그 다음에 개별불, 일시불 원칙으로 하되 후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괄불일 수도 있습니다. 성질상 일괄 타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건물 하나가 건물 소유주가 여럿이야. 점주라고 하나? 점주? 뭐 밀레오레 같은 건 뭐 전방 하나가 다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무실이 여러 개 있어서 소유주가 여럿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개별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괄 타결될 때 돈을 줄 수밖에 없죠. 일괄불. 그 다음에 미안하다. 돈이 없다. 분할불. 좀 연금 받듯 매달 좀 돈을 줄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지급 방법. 뭐 어려운 말 하나도 없죠. 지급 방법.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대요, 이제? 보상 의무자가 나왔죠, 여러분들. 보상은 누가 합니까? 원칙적으로 보상은 사업 시행자 보상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익자와 침해자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수익자와 침해자가 서로 다르다. 이게 뭡니까? 침해자가 이 양반을 위해서 뺏어 줬다. 이런 말이죠. 이때는 이 사람은 보상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보상 의무가 없는 겁니다. 침해자는 수익자를 위해서 뺏어줬을 뿐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 사업 시행자는 그대 서울시인데 시공사 뭐 이런 곳이 현대건설 이런 수가 있겠죠. 이때는 수익자와 침해자가 서로 다를 수 있는데요. 이때는 수익자 보상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보상의 결정 방법인데 그건 협의 시, 재결 시,
소송시 가격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까지 다 정리했고요. 방금 우리는 보상 방법에서 현금 보상 원칙, 현물, 그 다음에 채권 보상, 매수 보상 가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급 방법은 선불, 개별불, 일시불, 그 다음에 예비제로 후불, 일괄불, 분할불 가능한데 후불할 때는 물가 상승 이자 책임 져줘라. 보상 의무자는 누구냐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손실 보상의 마지막 단원이 하나 남아 있는데 이 마지막 단원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방금 손실 보상의 기준과 내용, 그 다음에 보상 방법, 지급 방법, 보상 의무자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손실보상 절차부터 이어갑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